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샀고 거래 대금 증가하고 있고 뭐 분위기 괜찮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늘 이제 이대로 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땠으니까 이제는 이럴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 한번 짚어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할 때도 어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렇다.'라는 거, 이런 좀 단시한적인 그런 관점 말고 그냥 '이랬으니까 이럴 거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뭐가 바뀌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그리고 자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예, 제일 큰 게 이제 뭐 어떤 국가는 물가가 상승하고 어떤 국가는 물가가 하락하고 어떤 국가는 제로 금리고 어떤 국가는 5%의 기준금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과거처럼 어떤 일률적인 그런 글로벌 그 통화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복잡하게 다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져봐도 틀릴 수 있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다 단순하게 접근해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길을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한번 따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수급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인버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스페인 갈 거라고 했는데, 이 스페인을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스페인으로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지적당해 가지고 좀 부끄러웠는데 방금 인버스도 인버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고 다시 잊어버렸는데, 예, 다시 그 국내 수급. 자, 인버스에 과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었다. 근데 최근 2030을 중심으로 인버스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맞춰 보겠다. 약간 더 좀 강한 표현을 쓰자면 따먹어 보겠다라는 건데, 시장의 변동을 위아래로 다 따먹어 보겠다는 건데, 이게 이론은 가능하지만 실전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물 같은 경우 매도를 먼저 때려 놓고 기다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뭐 걸핏하면 내리니까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매도해 가지고 올라가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심적인 충격이 너무 크고, 또 방향이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10억 갖고 있다. 선물은 1,000만 원 갖고 했는데 이게 맞고 이게 틀려도 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뭐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인버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흐름이 과거처럼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당연히 지금의 경기 침체 상황이나 뭐 돌아가는 여건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관점에서, 과거에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이랬기 때문에라는 거지, 이 달라진 국내 수급 환경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그게 뭐 깊은 생각도 아니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인버서 인버 인버스에 대한 수요가 하방의 어떤 반응들을 바꿔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런 수급 구도가 바꿔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해외 통화 정책입니다. 단편적으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내외 금리 차가 이만큼, 지금 미국이 5.255, 우리가 3.5니까 내외 금리 차 1.75% 벌어졌다. 이건 큰일 난다. 이거 문제 된다. 과거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미국의 통화의 어떤 위상이 여전하지만, 달러의 위상이 여전하지만 5.25%가 미국의 기준금리고 일본이 마이너스 0.1%,
그리고 그 인접한 중국이 3.2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3.5%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비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일본 대비해서 높고 또 중국 대비해서도 오히려 높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과거에는 미국 하나였다면 일본의 유동성 공급이나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이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 과거의 잣대만 보고 내외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큰일 난다.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 5.25%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5.25%를 한 거 이상으로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원래 달러가 100개였는데 미국의 가치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50개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이 늘어난 것만큼 희석이 돼서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해외 통화 정책을 보는 관점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과거처럼 내외 금리 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라든지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고 일본도 이 미국이 이렇게 올리는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3%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안 되다가 이번에 겨우 됐습니다. 그것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근데 수입 물가가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일본도 사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한국이 없느냐라고 하면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한중일 세 개국이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구조가 비슷하고 그 물가에 대한 건 중국은 국내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이고 일본은 그 시장 경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특정한 업체가 다 먹을 수 있는 구조라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것도 그래서 되는 건데 한국은 기형적으로 뭐 중간에 어떤 다양한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한번 오르려면 내리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가까운 게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제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쁜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에 미래가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 관점에서 부동산은 미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지금 3.5%의 금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0%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이 뭐 0.2% 이렇습니다. 0.2%면 저 같으면 10억짜리 집을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상금리 붙여서 한 4%로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서 뭐 한 6억 아니 7억 대출을 받았다 치고 여기 4%면 연간 2,800만 원이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본처럼 0.2%다. 뭐 물론 이제 그만큼 여건이 안 좋아져서 그렇겠지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10억에 0.2%면 7억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아마 이자의 상환 능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대출도 80%는 될 겁니다. 8억을 빌린다 하더라도 8억에 0.2%면 연간 160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160만 원 연간 이자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잡아도 충분합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내고 이 집에 들어간다. 뭐 어렵습니까? 원룸 월세도 한 30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방에 싼데도 원룸 살 바에 그냥 빌려가지고 한 2억도 딴 데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삶의 질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 10억이 10억에 머물러 있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 번은 더 있을 것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그 어떤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돌아와서 금융 환경도 그렇고 통화 환경도 그렇고 수급 여건도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 잣대로만
지금 시장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방향밖에 없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1년 3개월을 상승을 했고 6월 달부터 주구장창 내려가지고 작년 10월 달까지 1년 3개월 내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어진 거는 코스피가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단기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거의 2년입니다. 2년씩 주기였다가 한 1년 오르고 2년 내리고 1년 1.3년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한 1.3년 정도의 상승, 왜냐면 이게 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이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1.3년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면 이 기점으로 1.3년이면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겠네? 근데 사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간 조정으로 봤을 때 그 기간 조정이라는 게 가격 조정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면 요 매물도 다 먹고 올라가야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기간 조정인데 뭐 그런 걸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 예측은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올해 안에서도 쪼개서 보면 8월이 통계적으로 약세니까 그 전에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럼 7월 말까지 괜찮겠네? 근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전기전자도 부담스럽고 삼성전자가 뭐 여기서 올라갔자 뭐 매물 소화하고 올라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저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수가 안 오르거나 지수가 오르더라도 삼성전자 외의 종목이 회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 요런 걸로 보면 뭐 여전히 뭐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그 덩치가 적당한 저평가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물론 뭐 화끈한 관심이나 이런 건 당연히 테마가 겹쳐야 되겠지만 당장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해명하는 뉴스도 봤고 저도 봤지만 이 투자를 할 때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스트레스의 근원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제 거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 거의 없습니다. 좀 늦어지네? 좀 그러네? 그 정도인데 제게 아닌 부분이 크다 보니까 요게 좀 스트레스가 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요 판단을 제가 해 드리면 290원이신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수익률이신 것 같습니다. 다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 경우에는 매도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재료가 소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고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민에 이걸 하나씩 밟아 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매도할 것이냐, 보유를 할 것이냐. 자, 매도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매도를 하고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매도 후에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만족입니다. 그리고 보유를 하려고 할 때 보유 후에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만족하는 거는 이거가 만족스럽고 요거가 만족스럽습니다. 여기가 불만족스럽고 이게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상의 어떤 선택보다는 최악을 피해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악이 뭔지를 살펴보면 보유했는데 하락해 가지고 수익 난 거 다 반납하는 게 이게 매도 후에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 후에 상승해도 지금 한 100% 수익률이니까 아니 투자할 때 100% 수익률이 어디 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만족입니다, 사실은. 근데 100% 수익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불만족 중에서도 큰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어떤 선택의 영역인데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부분은 이 수익을 확정을 지어보자라는 거. 뭐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물론 또 저는 대창 솔루션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당장은 이런 고민이 드는 자체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계속 후회하시게 됩니다. 예. 이 현실적이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또 뭐랄까,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예의를 차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인 제공을 한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지만, 그리고 대창 솔루션도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살펴보고, 일단 먼저 원인 제공자로서 굉장히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그 경쟁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급적인 문제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부터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마트도 그렇고 한번 반성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창 솔루션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단기간에 2배가 올랐습니다. 시점으로 보더라도 300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한 달 보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 한 달 보름 만에 2배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놓고 보면 당연히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인 흐름이 나올 만한 어떤 계기가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 여기서 어떤 매집의 어떤 거래량이 있었고, 매집하고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6개월 정도 끌고 이제 반응이 왔습니다. 매집행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흔히 있는 패턴인데, 그러면 이 기술적으로 흔히 있는 패턴이 왜 나왔느냐, 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왜라는 걸 안다면 매도를 해야 되고, 왜라는 걸 모르면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알 때까지 그냥 보유를 하면 되는데, 이 왜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알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대창 솔루션이 흑자 전환했다. 특히 이제 뭐 좋은 제안들이야 뭐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삐끗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게 하다가 안 되는 경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겁니다. 대창 솔루션이 아주 준수한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 22억, 분기에 22억을 냈다라는 거.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대창 솔루션이 단독으로 이런 실적을 냈느냐 보면, 단독으로 냈습니다. 연결 기준도 아니고.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던 회사가 흑자를 냈고, 그것도 작지 않은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관점에서 보면 흑자를 안 내던 시기에도 이 대창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아니, 적자 날 때도 뭐 이렇게 주가가 원래 1,000원 가고 그랬는데, 이제 뭐 완전 유의미한 흑자를 내는데 움직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올랐을까에 대한 답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답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대창 솔루션을 둘러싼 소문들 중에서 하나가 실현되거나 이렇게 하면 올라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모두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거에 베팅한다, 잘 모르는데 베팅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보고 더 보유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평가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봤는데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난 팔 거니까 수익을 확정 지을 거니까 이 이하로 내려오기 전에는 뭐 계속 보유를 해야지 등등의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보유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대신 판단해야 되면 저는 매도입니다. 예. 그래서 매도. 근데 물론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노레이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제노레이 뭐 짜증나고 개똥 같은 종목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고생시키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파세요, 그냥.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 파세요. 누가 뭐, 모래 천국 견우가 안 사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파세요. 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어쨌든 저의 원인 제공에 인해서 제노레이를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또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뭐 속으로는 그냥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겠지만 또 이렇게 절제를 하고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더 들지 않는데 자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제노레이 주가가 왜 내리냐 그러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파니까 내리는 거고 근데 이 가격에 왜 팔까 도대체? 이 가격에 도대체 팔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가격에 팔까라고 보면 글쎄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회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망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뭐 흑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분기로 보면 1분기가 대체로 좀 잘 안 나왔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을 보면 재고가 좀 늘긴 했습니다. 재고가 작년 대비해서 한 50억 늘었으니까 그럼 매출이 늘어서 재고가 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이게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현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부채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기 차입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매입은 더 했습니다. 재고가 늘어나는데 매입도 했다라는 건 그상 나쁘지 않은 그리고 회사의 이익잉여금 676억으로 시가총액의 60% 이상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가격에 급하게 매도할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가격에 매도하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왜 여기서는 매도를 안 했을까라는 훨씬 더 높았던 구간이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수급 문제고 수급 문제인데 누가 꾸준히 파느냐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5천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3만 8천주 샀다 판 거고 중간에 또 샀었고 뭐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야? 특별한 주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요 창구를 봐야 되는데 지난 구간에서 제일 많이 판 데가 어디냐 뭐 신한투자도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수량은 아닙니다. 그럼 순매수는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한국투자증권에서 많이 했네 미래에셋에서 많이 하고 이게 뭐 개인도 아닌 것 같고 뭐 자사주 매입할 때 창구고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냥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지쳐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용 물량도 뭐 딱히 조금 늘긴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2월 달에 왜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줄고 그래서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손절하는 물량이 나오고 그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파실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짜증나서 팔라고 하고 뭐 나쁜 의도로 팔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항복할 때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짜증은 나지만 별 신경 안 쓰이는, 뭐 회사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더 내려가면 사야지, 뭐 이 정도로 보신다면 괜찮은 거고, 도대체 미쳐버리겠다, 와 이게 다 올라가는데 이거 혼자 내리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냥 파시는 게 좋습니다. 파시고, 예, 왜냐면 항복할 때까지 내리니까. 안 내려도 옆으로 계속 기니까. 예, 그러면 아니 제너레이 그러면 언제 이렇게 내리면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예, 저가 매수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이제 제너레이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자산 가치가 한 9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00억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한 15% 정도 하락하는 겁니다. 15% 하락하면 1,000원이니까 6,000원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산다,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걸로 대응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오른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케미칼은 인공 강우 관련주인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주 심각한 저평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쌀 때 사는 거 아니면 뭐 또 특별히 권하진 않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 강우를 하는데 필요한 물질은 인체에 그렇게 유해한 건 아닙니다. 무해하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못하는 시기가 1년에 한 35% 정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밤에 비를 다 뿌리고 항상 낮에 맑으면, 그러면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겁니다. 햇빛이 나는 날이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뭐 가끔 이제 우리가 밥만 먹다가 냉면 먹듯이 한 번쯤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으면 운치도 즐기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뭐 맨날 비가 내리고 맨날 맑은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맑은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강우 기술을 가지고 비가 안 내리는 걸 내리게 한다든지, 아니 비가 내릴 걸 못 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금 빨리 내리게 해서 밤에 다 내리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뭐 낮에 어떤 햇빛이 나니까 좋다라는 이런 뭐 측정할 수 없는 효과 말고, 이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밤에 인공광으로 해서 싹 씻어주고 낮에 항상 맑고 이러면 태양광 발전량이 한 33%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국내 태양광 발전량이 이제 주요 전력원으로 자리 잡았을 만큼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한 5% 정도 올라왔고, 가정용으로 측정 안 되는 것까지 치면 한 7%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33%가 신규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늘어난다. 발전에서 10% 정도 차지한다. 그리고 발전소의 수익률이 이 정도로 개선이 됩니다. 이만큼 더 발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편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한국태양광협회라는 걸 만들고 모든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을 요 협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가입을 시켜서 다 단체 행동을 한다 그러면 각출해가지고 인공강우 기술에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밤에만 비가 내리고 낮에 비가 안 내린다라고 했을 때 편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의 33%가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난다라는 거.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3%가 한 2에서 3%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거를 비용을 댈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각출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기술은 금방 상용화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게, 그 기술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그 소재,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 태경 케미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로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